스페인 역사에 있어 16세기는 가장 활기에 넘친 시대였다. 전원과도 같은 풍치를 지닌 이 나라가 그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한 위협을 이룩한 세기였다. 스페인 본토는 태평 연어를 구가했다. 스페인의 미술, 음악, 생활 양식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스페인의 왕은 황제였다. 그 영향력은 사실상 전 유럽과 신세계까지 미치고 있었다. 부가 차고 넘쳤다. 적어도 귀족들에게는 그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국민의 대다수를 짓누르고 있었다. 십자가의 요한 성자의 아버지 곤잘로 예빼는 스페인 중앙에 위치한 똘레도 지방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성직자로 혹은 거상들로 행세해 왔었다. 그들 대부분이 자본가로서 막대한 재산을 활용하여 제조업이나 운송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가문은 당시의 시대 풍조에 비추어 숨겨두는 것이 상책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실 예빼 집안은 개종자, 즉 본래 유대계로서 그리스도교로 귀의한 집안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의 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여러 세대가 흘렀다 하더라도 사회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서나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더구나 이단 규문소는 이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였다. 시기심이 많은 시민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단 규문소에 고발하여 이들의 재산이나 명예 또는 사회적 지위를 빼앗게 했다. 따라서 예빼 일가는 그들의 조상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예빼 가문은 상당히 부유하였지만 곤잘로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고아로 자란 탓으로 삼촌 집에서 함께 살았다. 당연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많은 출장 여행을 했는데 특히 스페인의 중부와 북부 지방을 자주 돌아다녔다. 곤잘로가 카타리나 알바레즈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된 것도 삼촌을 대신해서 사업 관계로 메디나 델 캠포로 출장 여행을 하던 중 마드리드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폰티베로에 들렀을 때였다. 폰티베로에서 만난 곤잘로와 카타리나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카타리나의 출신 배경에도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다. 풍문에 의하면 그녀는 무어족인 어느 노예의 소생이라고도 했고 혹은 유대 교도로서 화형을 당한 사람의 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녀와의 결혼은 신원 조사를 유발시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예빼 가문의 유대계 배경이 드러날 것이었다.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진 두 젊은이는 정말 남다른 데가 있었다. 곤잘로는 온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조가 굳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는 다른 계층의 사람과 결혼하면 장차 어떤 고생을 할는지 모르는데도 현재의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였다. 카타리나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장차 자기 남편이 될 곤잘로처럼 카타리나도 자기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혼자 힘으로 지탱해 왔었다. 곤잘로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생활의 안락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사랑 그 한 가지만이 그들을 결합시켜주는 유일한 요소였다. 곤잘로와 카타리나는 서로의 애정이 자기들을 지탱시켜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1529년 결혼하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는 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곤잘로는 그 지방의 부인들이 쓰는 챙 없는 모자와 머릿수건 짜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었으나 한 가정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었다. 그들은 아들 셋을 두었다. 1530년에 맏아들 프란치스코, 둘째 루이즈, 1542년에 셋째 요한이 태어났다. 그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오직 직조 기술과 고된 노동,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낸 제품의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집은 작은 공장으로 바뀌었다. 안방 겸 식당으로 사용하던 제일 큰 방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실꾸러미, 실패, 자투리들로 어수선하였다. 요한의 아버지 곤잘로는 가족들을 위해 좀 더 넉넉히 벌어보려는 긴장과 과로, 친척들로부터 소외당한 데서 오는 피해, 거기에다 영양실조가 겹치어 건강을 조금씩 해치게 되었다. 이런 생활이 15년가량 계속된 후 결국 그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몇 해를 끌며 점점 쇠약해져 갔다.
가족들끼리 하는 이 간의 공업에서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요한이 직조 기술을 더 많이 배워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남편의 병 시중으로 손이 모자랄 때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요한에게 몇 가지 일을 가르쳐 주었다. 2해에 걸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 곤잘로는 요한이 만 8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부양해야 할 세 아들과 함께 남은 미망인 가타리나는 절망적이었다. 그들이 근근히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도 곤잘로가 앓는 동안에 다 써버렸고 이제 예배 가정에 남은 네 식구는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막다른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사춘기에 있는 프란치스코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나돌아다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예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프란치스코에 대한 가타리나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때 다시 비극이 닥쳤다. 둘째 아들 루이즈가 죽은 것이다.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집을 옮기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지만 가타리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새 아들 역시 이곳에서 태어났다. 폰티베로는 가타리나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폰티베로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아레 발로에로 옮기고 그곳에서 직조 일을 계속하였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메디나 델 캠포로 이사를 하였다. 그의 가족들이 메디나 델 캠포로 왔을 때 요한의 나이는 9살이었다. 그 당시 메디나 델 캠포에는 콜레지오 델라 독트리나라는 학교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서 요한은 고아들이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읽기와 쓰기 공부를 하였다. 또한 그는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미사 복사하는 법도 익혔다. 그는 일도 하고 놀기도 하였으나 일찍부터 고생하며 자랐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다른 소녀들에 비해 한결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그는 집에서 수녀원까지의 자갈 포장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미래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할 일에 관하여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메디나의 라부바 병원 책임자인 돈 알바레즈는 수녀원에서 어린 요한을 몇 주간 지켜보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어린 친구가 성숙한데 감명을 받고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요한의 태도며 성품 등이 그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적합하리라고 판단하고 이 소년에게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요한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이 매우 반가웠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부바 병원은 1480년 궤양병이나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메디나 델 캠포에 몇 개 되지 않는 특수 병원 중의 하나였다. 이 병원은 전염하기 쉬운 병에 걸린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격 형성기의 젊은 시절에 여기서 생활하며 일을 한 요한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요한은 곧 자기 일에 몰두하였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환자들이었다. 소름 끼치는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라도 그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이든 했다. 그들의 골마터진 상처, 자주 악을 쓰는 분노와 반항, 그 어떠한 것도 요한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쇠약한 환자들에겐 음식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때맞춰 붕대도 갈아주었다.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 곁에서 정성을 다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문병 와줄 친구나 친척들이 없는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틈나는 대로 그들과 함께 지내곤 하였다. 그들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주체 못할 때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환자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요한에게 병원 일이 그저 단순한 직업상의 일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20대 소년의 정성과 상냥함에 탐복하였다. 그렇지만 요한도 그들의 어떤 참혹한 질병 앞에서는 뒷걸음질 쳤다. 때로는 끊임없이 고된 일에 물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원하기도 하였다. 복잡한 병원 건물의 한 구석에 있는 다락에서 어쩌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이런 요한이 곧 마음에 들었던 돈 알바레즈가 그에게 새로 설립된 예수의 계통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자 그는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 학교에서 요한은 문법과 수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 자기보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 예수의 회원 요한 보니파치오를 만나게 되었다. 보니파치오 수사는 요한을 가르쳤고 그의 선생인 동시에 친구가 되기도 했다. 요한이 병원에서 자벽부로 일하며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벅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보니파치오 수사는 그의 열심한 생도 요한에게 라틴 및 이스파니아 고전의 중요한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어 그 소양이 초등 수준을 넘어서게 하였다. 요한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자기 가족들의 궁핍, 부친의 사망,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돌보아주는 사람들의 고통.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치 않지만 그는 자기 삶에 하느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았다. 이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는 치료비는 병원 유지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했다. 다른 데서 재원을 찾아야 했다. 100년 전에 이 병원이 건립된 이래 병원 직원들 중 한두 명은 늘 애긍을 청하러 다녔고 교역시장이 열리는 기간에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특별히 더 힘을 썼다. 요한이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도 그가 맡은 일 중에 한 가지였다. 사람들은 요한의 바구니 속에다 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 빵, 곡식, 옷가지, 밀초 등을 넣어 주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비록 그의 가정이 몹시 가난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마음이 여린 이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기부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 요한의 처지도 그가 보살펴주고 있는 환자들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더 나을 바가 없었다. 그의 잠자리는 참으로 초라하였다. 그가 거처하는 방이란 복도 한 구석에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얽어서 꾸민 것이었다. 그렇지만 요한은 언제나 말쑥하고 깨끗이 하고 다녔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변하지 않은 독특한 성격은 바로 청결에 대한 그의 세심한 주의였는데 사람들이 1년에 몇 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유별난 것이었다. 그런데도 요한이 남의 눈을 피해 혼자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인생에 대한 사색에 잠기기도 했던 곳은 빈대가 득실거리는 다락이었다. 이곳은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장소였다. 어느 날 요한의 어머니는 그 다락에서 그가 자기 둘레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도 모르고 독서 산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한이 메디나 델 캠포에서 지낸 시간은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정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금욕생활의 가치를 그에게 깨닫게 하였다. 병원에서 일을 한 몇 년 사이에 요한은 여러모로 성장하였다. 비록 그의 키는 여전히 자그마하여 4피트 10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강해지고 개성도 성숙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의 관심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1살이 되면서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할 또 다른 삶의 길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돈 알바레즈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그에게 교섭해 온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알바레즈는 요한이 그 병원의 원목으로 서품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렇게 되면 요한은 병원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또한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요한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줌을 뜻하였다. 만약 요한이 이 제안을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병원의 사정도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잘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 일은 그에게 쉬울 것이다. 그도 그 일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모든 여건을 생각할수록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자리임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그의 내부에는 이 제안에 저항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결국 라부바의 원목직이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563년 요한은 예수의 학교에서 학습 과정을 다 마치자 가르멜회의 회원이 되고자 결심하였다. 요한은 수도원에 가서 자기를 공동체에 받아주기로 청하였다. 수도원장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수도복을 입혀주고 새로운 성직 신분의 표지로서 삭발례를 해주었다. 그는 바로 수련기를 시작하였다. 가르멜의 전통에 따른 1년간의 수련 생활에 대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시 그 수도원이 아주 작은 집에 불과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요한의 방은 작고 비좁고 어두컴컴하였다. 이 수련 기간 중 요한은 공동체의 규율인 금육, 단식, 밤새움, 고행, 기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수도 생활에 정진했고 그래서 그의 단순 소박함과 또한 하찮은 일에도 부단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조심성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 같다. 요한은 침묵과 고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수사들은 그를 기묘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이렇듯 엄격하여 형제들과 떨어져서 지냈으므로 그는 사실상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셈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지나치게 열성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요한에게는 수련 기간이 너무도 빨리 끝나버렸다. 1564년 5월 21일 서원식이 거행되었다.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는 성녀 안나 수도원의 원장 베드로 알롱소 루이즈와 라부바 병원 책임자인 돈 알바레즈 앞에서 가르멜 회원으로서 서원을 하였다. 수련을 마치자 젊은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는 멀리 살라망카로 가서 가르멜 회원들과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더 갖추었다. 살라망카는 새로운 사조와 견실한 학구 분위기로 활기에 차 있었다. 유럽 전체가 이 대학의 활력을 알고 있었다. 7,000명의 대학생들 중에 750명만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요한 수사는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나갔지만 또한 도성 밖의 토르메스 강기슭에 자리 잡은 가르멜회의 성 안드레아 학당에서도 공부하였다. 가르멜 수사들 중에 재능 있는 수사들이 대학에 다녔던 것이다. 1564년에서 1565년에 걸쳐 대학 학적부는 메디나 델 캠포에서 온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의 출석사항을 기재해 놓았다. 1567년까지 그는 계속 문과생으로 거기 등록되어 있었다. 1567년에서 1568년에 걸쳐서는 사제이며 신학자로서 명부에 기입되어 있었다. 그는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장상은 그를 학생장으로 임명하여 거기에서 공부하는 다른 형제 수사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책임을 맡겼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요한 수사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성 안드레 학당 내에 있는 요한 수사의 숙소는 검소하였다. 그의 방은 성당 쪽으로 작은 창문을 하나 내고 약간의 빛이 들어오도록 지붕에 조그마한 창구멍을 낸 작고 좁고 어두컴컴한 방이었다. 매트리스도 베개도 없이 몇 장의 널판떼기가 그의 침대 구실을 하였다. 요한은 자진해서 의식적으로 가르멜회의 엄격한 옛 규율을 따라 생활하였다. 메디나 델 캠포에서 그의 엄격한 고행 생활이 다른 이들로부터 그를 고립시켰던 것과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개인적인 금욕 생활도 하지 않고 공동체의 규칙에도 열심하지 않은 몇몇 수사들은 요한 수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피했다. 그는 의지가 굳고 말수가 적고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형제들이 침묵을 지켜야 할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요한 수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재빨리 달아나 버리곤 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요한 수사한테서 규칙에 대한 짧은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수사들은 가능한 한 그를 피했다. 아직도 요한 수사는 영성 생활을 정신적인 것 또는 내세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다. 따라서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엄하고도 모진 태도를 몸에 붙였다. 마치 금욕적 고행 생활이 그 모든 현세적인 것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더욱더 고행에 몰두하였다. 1567년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는 열심히 학업을 쌓은 보람이 있어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해 8월 그는 친척들과 어린 시절의 친구들 앞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메디나 델 캠포로 돌아갔다.
살라만카에서 지내는 동안 요한 수사는 은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가 자진해서 실천하는 고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거리가 생긴 것은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의 엄격함 때문에 교우 관계를 잘 맺지 못했고 그의 뛰어난 지적 재능과 학생장으로서의 직책 때문에 형제들과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첫 미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까지 그가 카투시아네로 옮겨갈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한은 세고비아 근처에 있는 바울라 수도원에 희망을 두고 있었다. 그가 전에 가보았던 대로 이곳에서라면 자기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이를테면 세속적 거래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하고만 조용히 평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공동생활은 별로 강조되지 않으니 정말로 행복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달라져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하느님께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한 수사는 메디나 델캄포로 데리고 온 동행자 베드로 오르즈코 수사는 요한 수사가 아빌라의 마드레 데레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르멜해의 역사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사건이 될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1567년 8월 14일에 당시 라 마드레라 불리었던 아빌라의 성녀 데리사는 두 번째 개혁 가르멜 수녀원을 설립하기 위해 메디나 델캄포로 왔다. 마드레 데레사는 이미 52세의 나이였고 가르멜 산의 수도에 여자 개혁 수도원을 창립하는 일에 오랜 세월 열중해 왔었다. 그녀의 이상은 몇 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수녀들이 자기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켜왔던 완화된 규칙 대신에 수도의 초창기의 규칙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로 얼마 전 그녀는 수도의 총장으로부터 몇 해 전에 그녀가 아빌라에 창립한 성 요셉 수도원에 이어 2개의 개혁 수녀원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었다. 이 2개의 새 수도원 중에 첫 번째가 메디나 델캄포 수녀원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쓴 창립사에서 인용한 앞의 발췌문은 그녀가 또한 남자 가르멜 수도원의 개혁도 시작해보고자 고심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르멜의 초창기 회칙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열의가 줄어들고 또한 생활의 역점이 관상적인 바탕에서 사도직 활동으로 옮아감에 따라 느슨해지게 되었다. 1432년 교황 에우제니오 4세가 그 회칙을 완화시켰는데 다른 교황들은 이것을 더욱 수월하게 하였다. 데레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상 기도와 침묵을 생활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던 초창기 회교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개혁의 일부로서 수도복도 변경되었다. 완화 규칙을 따르던 가르멜 회원들의 우아하고 부드럽고 낙낙한 수도복보다 데레사의 개혁 수녀들과 후에 참여하게 된 수사들은 그보다 거칠고 무거운 천으로 만든 좀 짧고 빠듯한 수도복을 입도록 했다. 더구나 그들은 완화 규칙에서는 허용되었던 신도 신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 수사들과 수녀들은 맨발의 가르멜 수사 또는 수녀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이들은 일반적으로 완화 가르멜 회원으로 알려졌다. 수녀들은 봉쇄를 지켜야 하고 한편 수사들은 강론과 전례 집행, 영적 지도 등의 사도직 활동에 계속 헌신하되 깊은 차원의 관상적 생활 양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데레사의 개혁 의지였다. 이것이 그녀가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를 만날 무렵 구상하고 있던 미래 설계였다. 당시 25세밖에 되지 않았던 이 젊은 수사는 한결 엄격한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마드레 데레사가 목적하는 바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드레 데레사는 그들의 조용한 만남을 이렇게 서술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살라만카에서 공부 중인 젊은 수사 신부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같이 오신 신부께서 그분의 생활을 칭송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름은 요한 수사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에게 무척 호감을 가졌으니 그분도 안토니오 신부처럼 카투시아네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포부를 털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도원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에 드높은 성덕을 갈망하는 바에야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자기 회를 개혁하는 것이 주님을 더 옹골지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낙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일을 시작할 두 분이 계시니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신부님은 별로 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또한 일을 시작할 집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젊고 결단력 있는 수사를 개혁 가르멜의 일원으로 맞이할 기대로 그녀는 흥분하였다. 요한 수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줄곧 그녀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그렇다고 늘 기분 좋게 감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도 그녀만큼 강직하고 결의가 굳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당장에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마침내 자기 맞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가 만나왔던 다른 남성들은 모두 그녀의 인품과 재능에 무조건 압도되어 노상 존경하고 감탄하는 태도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따랐다. 한편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 견해가 그녀와 일치하건 안 하건 분명하게 그녀에게 알려주곤 했다. 데레사는 이미 1568년에 요한이 자기를 화나게 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논쟁도 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데레사가 요한을 개혁 가르멜에 가장 성실하고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장상으로는 천주의 모친 예로니모 그라치안 수사를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해 매우 진실한 열성을 지닌 이 젊고 정열적이고 잘생긴 수사는 언제든지 마들의 수녀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유달리 완벽한 인물로 비치었다. 요한 수사는 그녀가 다스릴 수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레사는 그의 진가를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그의 이상적 견해가 그녀에게 곤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직위에 그를 앉히기는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수사는 이 만남의 결과로 개혁 가르멜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의 인생의 이 새로운 전환을 비밀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한 수사는 1567년 11월 신학을 공부하러 살라만카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데레사는 다른 수도원들을 설립하고 개혁 가르멜 수사들이 거주할 새로운 집을 한 채 마련하느라 바빴다. 1568년 5월 세뇨 라파엘 메자라 하는 이가 그녀에게 아빌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두루엘로란 곳에 집 한 채를 기증하였다. 6월 말경 데레사는 수녀 한 분을 동반하고 그 집을 보러 갔다. 당시 상황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생소한 노정이라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고 게다가 그곳 두루엘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강렬한 떼약볕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힘겨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을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아득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럭저럭 우리는 땅거미가 꺼질 무렵에야 겨우 당도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나 너절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될 그 건물은 꽤 큰 문간방과 2인용 방 하나, 그 위에 다락방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문간방은 성당으로 쓸 수 있고 다락방은 가대소로 안성맞춤이고 수사들은 아랫방에서 잘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행한 수녀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인품에 대단한 극기 정신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수도원으로 정하려는 내 생각을 지지할 수 없어서 어머니, 아무리 열심한 영혼이라도 이런 데서 지낼 수야 있겠습니까? 못하실 겁니다. 그만두십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동행한 신부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만 내가 해보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리니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을씨년스러운 헛간 같은 집이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에게는 새로운 집이며 개혁의 시작이 될 곳이었다. 그러나 우선 요한 수사는 자기가 곧 참여하게 될 그 공동체의 새로운 정신에 관해서 데레사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1567년에서 1568년까지는 요한에게 긴 기다림의 한 해였다. 1567년 10월 말경 그는 마들의 수녀를 한번 잠깐 만났을 뿐 그 후 마들에는 개혁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메디나 델 campo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녀가 떠남으로써 요한과 안토니오는 살라만카로 돌아가기 전 며칠 동안 여가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개혁의 성공을 기약하며 서로의 포부를 토론하고 장차 동참하게 될 생활을 설계했다. 그들은 나이도 성격도 달랐다.
요한 수사는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은 반면에 안토니오 수사는 사교적이며 수다스러웠다. 차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창기 규칙을 따라 살겠다는 이상이 그들 두 사람에게 기쁨을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분간 그들의 계획은 비밀에 붙여두기로 했다. 요한 수사는 성실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으므로 신학 공부에 몰두했다. 살라만카의 교수들은 이 자그마한 수사가 아주 이상적인 모범생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교수의 가르침을 그저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제시된 개념들을 곰곰이 고찰하고 원본들을 찾아내어 면밀히 연구하곤 했다. 이같이 여러 해에 걸쳐 몸에 익은 진지하고도 꼼꼼한 그의 학습 자세는 기도의 한 형태가 되었다. 요한은 개혁에 착수할 날을 고대하면서 흥분 속에 살라만카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회의가 미래를 향한 그의 기대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과연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해낼 만큼 강인한가? 이것은 진실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현실 도피에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에 줄곧 시달리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러한 의문들을 진지하게 숙고했다. 상황은 그러했지만 그런 의혹들이 마음속의 확신, 즉 이 길이야말로 분명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그 확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요한이 만 26세가 되던 해인 1568년 여름, 그가 다시 메디나 델 캠포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는 이 신념을 고수하고 있었다. 1568년 7월 1일 말라곤을 떠나 메디나 델 캠포에 도착한 마드레 데레사는 그녀가 본대로 두루엘로의 의신연스러운 사정을 요한 수사와 안토니오 수사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길을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생활에 자기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수도원 설립이 속히 진척되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이 모험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것이 오히려 요한 수사에게는 앞날을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한 달 동안 그와 마드레 데레사는 개혁에 관해서 의논했다. 이때 그들은 데레사가 시작한 개혁운동의 기본 정신을 검토했다. 발라돌리드의 또 다른 수녀원을 설립하기를 바라는 마드레 데레사의 소망에 따라 발라돌리드로 가던 28마일의 긴 여정에서도 이러한 열띤 논의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각자 마드레 데레사가 정해준 대로 침묵과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맨발 가르멜 회원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생활 양식에 관해 논의하면서 단기 수련을 받았다. 요한 수사에게는 이 기간이 그 후 23년간 그가 살아가게 될 완전한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접어드는 입문 시기가 되었다. 새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물건과 서류들을 챙긴 요한 수사는 1568년 9월 초에 발라돌리드를 떠나 아빌라로 갔다.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 그리스도의 요셉이라는 평수사와 함께 두루엘로로 향했다. 비록 공식적으로 맨발 가르멜 회원으로서의 서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드레 수녀와 수녀들이 만들어준 수도복을 입은 요한 수사는 어엿한 맨발 가르멜 수사처럼 보였다. 키는 작았지만 발이 굵은 천으로 만든 짙은 밤색 스카플라와 성의 위에 하얀 망토를 걸친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의 거무스름한 피부, 길쭉한 코, 야윈 얼굴에 벗겨진 이마가 그의 고복과 아주 잘 어울렸다. 두루엘로에 도착한 그들은 모든 게 마드레가 말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황량한 고장이었다. 그들이 수도원으로 쓸 건물은 집이라기보다 쓰러져가는 헛간이나 다름없었다. 두 신참 수사는 즉시 쓸고 닦고 판자에 못질을 하며 건물 전체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집을 아주 개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먼지를 털고 마룻바닥을 닦고 벽들을 손봄으로써 우선 건물의 뼈대만 마련했을 뿐이다. 방들을 새로 만들어야 했고 그들의 생활 양식에 어울리는 몇 가지 설비도 해야 했다. 그 집은 문간방 하나와 다락이 붙어있는 2인용 방과 작은 부엌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집을 다음과 같이 개조했다. 문간방은 성당으로 꾸몄다. 다락이 달린 방은 공동 침실로 쓰고 성당 가까이에 2개의 참회소 자리를 남겨두었다.
그들은 침실에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마룻바닥에 밀집과 헌 담요 한 장을 깔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무 토막을 베개로 사용했다. 부엌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쪽은 수사들 각자의 깔개를 얹은 탁자를 하나 놓고 식당으로 삼았다. 다른 쪽엔 부엌과 세간들이 있었다. 다락방은 가대소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눈이 내리면 다락방 안으로도 눈이 떨어졌다. 이 낡은 헛간을 수도원으로 만들어 쓰는 데는 힘든 작업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요한 수사는 그 헛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할 요량으로 집 앞들에다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앞문에도 십자가를 달아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스승을 본받아서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랬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느님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체의 것을 포기하는 데 있었다. 두 가름의 형제는 일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수도원이 정식으로 축성되기를 기다렸다. 축성식은 1568년 11월 28일에 거행되었다. 광구장 알롱소 곤잘레즈가 맨발 수사들의 이 새 공동체에 가입할 안토니오 수사와 함께 왔던 것이다. 미사 끝에 광구장 주례로 요한 수사와 안토니오 수사 그리고 요셉 수사는 자기들이 그때까지 지켜왔던 완화 규칙을 포기하고 초창기 규칙에 따라 살 것을 선서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 표징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기로 했다. 이때부터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로, 안토니오 헤레디아 수사는 예수의 안토니오 수사로 불리게 되었다. 요셉 수사와 또 다른 2명도 이 공동체에 가입하였다. 5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다. 안토니오 수사가 원장으로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수련장으로 임명되었다. 침묵이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개인 기도와 혼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십자가 현양 축일부터 대활 대축일까지 정기적으로 단식을 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기였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니 어떻게 그보다 더 깊은 관상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요한 수사는 두루엘로에서 지내는 동안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인근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모든 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았다. 수도원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초라한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이 수도승들을 보고 감동했다. 1569년 초 잠깐 그곳을 방문했던 마드레 수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다음해 사순절에 나는 수도원 창설차 똘레도에 가는 길에 거기에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도착했는데 안토니오 신부께서 여느 때처럼 기쁜 얼굴로 성당 입구를 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뭐 하시는 겁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 쌓이고 쌓인 행복을 감출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따위를 문제 삼던 때가 저주스럽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 주님이 마련하신 경건한 분위기에 나는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감탄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로 메디나에서 이곳까지 함께 온 2분의 상인도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해골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는지 성수대 위에 작은 나무 십자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종이 쪽지를 붙였는데 그 어떠한 예술품보다도 큰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가대소는 다락방이었는데 가운데가 꽤 높아서 겨우 성모일도를 읊을 수 있었지만 미사 참례를 하러 들어가려면 몸을 푹 굽혀야만 했습니다. 성당 양편 구석에는 2개의 작은 은둔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추워서 건초를 잔뜩 깔아두었고 그 안에서는 앉거나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이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은둔소에는 재단이 바라보이게 작은 창문이 하나씩 달렸고 또한 베개 대용의 돌 1개씩과 그 위에 십자가와 해골이 있었습니다.
이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은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도와 하느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생활했다. 그들의 영적 해방의 표징인 십자가를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그들이 이런 새로운 생활 양식 속에 어떻게 성숙해 나갈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가족들 가까이 살게 된 것이 요한 수사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었다. 두르엘로가 첫 번째 개혁 수도원이 되자 즉시 십자가의 요한 수사의 어머니와 형과 형수는 함께 지내려고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요한의 어머니는 그 초라한 수도원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형수는 아마포와 옷가지들을 세탁하는 일을 맡고 그의 형 프란치스코는 수도원 방들을 청소하고 정돈했다. 어머니와 형에 대한 그의 극진하고 한결같은 사랑은 모든 이에게 감명을 주었다. 안토니오 수사와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로 나가곤 했다. 요한 수사는 형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이 사도직에 자기 형을 동반하기도 했다. 꽤 먼 거리까지 나갔을 경우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나 길가에 앉아서 준비해간 조그마한 빵덩어리를 나누어 먹곤 했다. 때때로 그 지역의 본당 주임 사제가 사제관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두 사람을 초대했다. 그럴 때마다 요한 수사는 공손히 그 청을 거절하고 제 갈 길을 갔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온화하지만 확고하게 요한 수사는 제가 하느님과 당신 백성을 위해 봉사한 대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의 설교는 그 자신의 온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믿는 바를 생활로 실천하게 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사물도 그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다.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 요한은 청중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실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다고 사람들은 종종 얘기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일에 자기들도 실제로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활동하시게 해야 한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이러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찬사가 매우 거북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듣지 않으려고 설교가 끝나는 대로 즉시 남몰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곤 했다.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명상과 기도의 시간이었다. 두르엘로에서 지내는 동안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가르멜의 규칙을 그대로 실천했다. 생활의 매 순간 의식적으로 규칙을 육화시켜 나간 그 노력이 그를 맨발 가르멜의 성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1년 남짓 두르엘로에서 지냈지만 1570년 6월에 만세라로 이사를 했다. 새 지원자들이 오는 바람에 집이 너무 비좁게 되자 어떤 부자가 만세라의 집 한 채를 맨발 가르멜 수사들에게 기증했던 것이다. 공동체가 만세라로 옮겨온 후에도 요한 수사는 얼마 동안 수련자들을 계속 지도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다른 공동체에서도 그의 재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570년 10월에 수도 공동체는 요한 수사에게 파스트라나를 잠시 방문하여 그곳에다 수련소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파스트라나로 가는 여행은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로스안젤로의 베드로 수사가 그와 동행했다. 벌써부터 불기 시작한 가을 바람으로 싸늘이 냉각되어 있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한 수사는 베드로 수사에게 인생에 관해서 하느님과 세상에 관해서 약간의 잠언, 즉 간결한 깨우친 말들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사실상 요한 수사가 그 자신의 생활에서 터득한 격언처럼 들렸다. 그런데 더욱 흥미있는 것은 두 수사가 길을 가면서 돈과 음식을 구걸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동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은 돈을 가는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려는 자기들의 이상에 맞게 언제나 아주 누추한 집이나 헛간에서 잠을 잤다.
누가 그들에게 밤을 지내거나 쉬어가기에 좋은 번듯한 자리를 제공하더라도 요한 수사는 점잖게 그 제의를 거절했다. 그는 가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도 매우 현실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기 주변에서 만나는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알게 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도 청빈으로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모범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수도원을 떠나 여행할 때는 제공되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요한 수사는 청빈을 수도자들이 그들과 스페인에 억눌린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놓인 사회적 장벽을 헐어버리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요한 수사는 자신의 다소 엄격한 생활 양식을 통해 늘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지내며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자유를 누렸다. 그의 관상 생활은 이 세상 밖에서 영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 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를 바쳤을 뿐이지만 요한 수사는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다. 파스트라나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수사는 일을 시작했다. 두루엘로와 만사라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수련소를 만들고 아순시오의 가브리엘 수사가 수련장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모든 것이 자리 잡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와 그의 동반자는 만세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파스트라나에서 머문 기간은 겨우 한 달 정도였으나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이상을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구조 틀을 확립하는 데는 충분했다. 그는 1571년 4월까지 만세라에 머물렀다. 그런데 맨발 가르멜회는 요한 수사를 파스트라나에서 동남쪽으로 35마일 정도 되는 알칼라 데 헤나레의 성 시릴로 대학 학장으로 보냈다. 그는 수사들이 맨발 가르멜의 원초 규칙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기숙사를 마련했다. 그러나 1572년 이른 봄에 그가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파스트라나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이때 그곳의 수련장은 성 가브리엘의 안젤로 수사였다. 그런데 그는 수련자들한테 지나친 엄격함과 분별 없는 요구들을 짊어지어 수도원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읍내 주민들조차 수사들을 조소하고 싫어하게끔 만들고 말았다. 안젤로 수사는 수련자들이 자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랬다. 그들의 숙명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부대 조각을 걸치고 읍내를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도록 지시하곤 했다. 이 소행으로 주민들은 그들과 수도 공동체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다. 안젤로 수사는 또 수사들에게 읍내 사람들을 수도원까지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내 소문이 퍼져나가 지원자들이 차츰 줄어들었고 몇몇 수련자들은 실제로 수도원을 떠나고 말았다.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새로운 공동체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장상들은 십자가의 요한 수사에게 진상을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파스트라나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수사는 안젤로 수사가 수련자들에게 명했던 극단적인 고행을 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업을 대단한 외교적 수완으로 해나갔다. 그는 기도와 은둔 생활에 역점을 둔 최초의 해교를 따라 사는 수도승 생활의 참된 가치에 관해서 공동체 회원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뒤바꾸는 일에 착수했다. 수도원 밖에서 행해지던 터무니없는 모든 고행들을 중단시키고 수도원 안에서 실천하는 고신극기와 금욕행위 등을 조절했다. 요한 수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봉사를 위해 개개인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수도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요한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까지 행한 것들은 하느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행위 그 자체로 끝나버린 것이었다. 극진한 배려와 온유함과 확실한 논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초대 가르멜 회원들의 삶을 견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했다.